야, 이 개새끼야. 지금 이걸 보고라고 들고 온 거야? 쩌저적. 육중한 크리스털 잿더리가 허공을 가르며 날아갔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이동진 중사의 이마에서 붉은 선혈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바닥에 깔린 최고급 페르시아산 카펫 위로 희뿌연 담배재와 핏방울이 어지럽게 뒤섞였다. 죄송합니다. 여단장님. 이 중사는 터져나오는 비명을 억지로 삼키며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군 생활 10년차 산전수전 다 겪은 중견 부사관이었지만 눈앞에 있는 포식자 앞에서는 갓 입대한 훈련병보다 못한 존재였다. 강원도 철원군 제3보 병사단 예하 제23여 단장실. 이곳은 대한민국 최전방을 수호하는 신성한 지휘소가 아니었다. 탐욕스러운 늙은 늑대의 굴 그 자체였다.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앉은 박두각 준장은 터질 듯 부풀어 오른 배를 출렁이며 씩씩거렸다. 풀어헤친 전투복 상의 사이로 누렇게 찌든 러닝셔츠가 보였다. 그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영수증 뭉치를 집어들어 이 중사의 피 묻은 얼굴에 흩뿌렸다. 종이들이 눈송이처럼 힘없이 흩날렸다. 내가 이번 주말에 골프 약속 있다고 했어. 안 했어? 근데 뭐? 법인 카드가 한도 초과? 야, 이동진. 너 중사 짬밥을 똥구멍으로 처먹었냐? 여단 운영비 뒀다 뭐해? 이럴 때 쓰라고 내가 눈 감아주는 거 아니야? 박두각의 고함이 여단장실을 쩌렁쩌렁 울렸다. 밖에서 대기하던 당번병조차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살기에 숨을 죽였다. 이 중사는 떨리는 입술을 꾹 깨물었다. 비릿한 피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여단장님. 운영비는 이미 지난번 회식비와 사모님 차량 수리비로 더 이상 끌어다 쓸 항목이 없습니다. 이번에 감찰 나오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 새끼가 말대꾸를 해? 감찰? 야, 감찰이 누구 식구인데 나를 털어? 군단 헌병대장이 내 육사 후배야. 누가 누굴 턴다는 거야. 박두각은 분을 이기지 못한 듯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이 중사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외마디 신음이 터져 나왔지만 이 중사는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아니, 흐트러뜨릴 수 없었다. 당장 내일 아내의 투석 비용을 내지 못하면 병원에서 쫓겨날 판이었다. 박두각은 그런 이 중사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짐승 같은 눈으로 헐떡거리며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벌컥벌컥 들이켰다. 잘 들어. 내일 모레 신임 사단장 취임식이야. 새로 오는 그 차다희인가 뭔가 하는 여자가 707 출신이라지. 기가 아주 생년이라는데 첫인상부터 내가 기죽을 순 없잖아. 주말에 골프장에서 실력으로 아주 콧대를 꺾어놔야 한다고. 그런데 내 골프채 그립이 엉망이면 내 폼이 나겠어? 안 나겠어? 안 납니다. 알면 튀어나가. 내 마누라한테 전화해서 돈을 꾸든 내 콩팥이라도 팔든 알아서 해. 오늘 안으로 최고급 그립으로 싹 다 교체해서 내 차 트렁크에 실어놔. 안 그러면 너 이번 장기 복무 심사 때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알겠어? 박두각의 눈은 탐욕과 도끼로 번들거렸다. 이 중사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날 것 같았다. 하지만 그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 알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이 중사가 도망치듯 여단장실을 빠져나가자 박두각은 코웃음을 쳤다. 채. 쥐새끼 같은 놈들이. 앓는 소리는. 하여간 아래 것들은 조져야 말을 듣는다니까.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양주병을 꺼냈다. 종이컵에 황금빛 액체를 가득 따르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철원의 황량한 들판 위로 눈발이 날리고 있었다. 차다희라. 무게집년이 별 2개를 달고 사단장? 세상 참 좋아졌네. 테러범이나 잡던 년이 수만 병력을 지휘해? 웃기고 있네. 내 구역에 들어온 이상 신고식 톡톡히 치르게 해주지.
박두각은 킬킬거리며 술을 단숨에 들이켰다. 독한 알코올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며 짜릿한 쾌감을 주었다. 그는 자신이 이 지역의 왕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적어도 내일 아침 그 여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이다. 강원도 철원군 제3보 병사단 연병장. 다음 날 아침 3사단 사령부는 폭풍 전야와도 같은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하늘은 낯빛이었고 늦가을의 칼바람이 연병장의 도열한 수천 명 장병의 옷깃을 파고들었다. 부대 차렷. 지휘관의 구호 소리가 허공을 갈랐다. 군악대의 웅장한 연주와 함께 검은색 지휘관 차량이 연병장 사열대로 천천히 진입했다. 모든 시선이 그 차량에 꽂혔다.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내렸다. 차다의 소장. 대한민국 육군 3사단 역사상 최초의 여성 사단장이자 전설적인 특수부대 707 특수임무단 대테러 팀장 출신. 칠흑 같은 정복 위에 박힌 두 개의 별이 서늘하게 빛났다. 46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날렵하고 단단한 체구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화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차가운 이성만이 감도는 눈동자는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금류의 그것과 같았다. 그녀가 단상 위로 올라가자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박두각 준장을 비롯한 예하 연대장들과 참모들이 단상 한쪽에 도열해 있었다. 박두각은 짝다리를 짚은 채 거만하게 차다이를 훑어보았다. 기생오라비처럼 생겨가지고 저런 게 무슨 사단장이라고. 나보다 나이도 어린 게. 박두각의 속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차다희의 시선이 아주 잠시 그에게 머물렀다. 찰나였지만 박두각은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기분 탓인가. 그는 애써 헛기침을 했다. 경례. 백골. 우렁찬 함성이 철원의 산자락을 울렸다. 백골. 죽어서도 백골이 되어 나라를 지킨다는 3사단의 구호였다. 차다이는 절도 있는 동작으로 답례했다. 손끝의 각도, 시선, 자세. 그 어떤 교범보다 완벽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았다. 원고 따위는 없었다. 반갑다. 제3보 병사단장 육군 소장 차다이다. 스피커를 타고 흐르는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송곳처럼 날카롭게 고막을 파고들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인자한 어머니가 되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전장의 지휘관이다. 적이 도발하면 그들의 심장에 비수를 꽂고 뼈를 씹어 먹을 각오가 되어 있는 전사만이 내 부하가 될 자격이 있다. 연병장의 침묵이 흘렀다. 병사들은 마른 침을 삼켰다. 백골 부대는 육군 최선봉이다. 우리는 강하다. 하지만 가장 강한 쇠가 가장 쉽게 부러지는 법이다. 내부가 녹슬어 있다면 말이다. 차다이가 고개를 돌려 박두각이 서 있는 쪽을 정확히 응시했다. 내 부대에서 썩은 내가 나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다. 병사든 부사관이든 장교든 혹은 장군이든 마지막 장군이든이라는 단어에 힘이 실렸다. 박두각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전현이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린가? 얼굴이 화끈거렸다. 부조리와 타협하는 순간 너희는 군인이 아니라 세금 도둑이다. 나는 도둑놈들과는 한 전호에서 싸우지 않는다. 의상. 취임사는 짧고 강렬했다. 의례적인 인사말이나 듣기 좋은 미사여구는 없었다. 그것은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취임식이 끝나고 사단 사령부 대회의실에서 다과회가 열렸다. 분위기는 겉보기에 화기애애했지만 물밑에서는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박두각 준장은 특유의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차다이에게 다가갔다. 그의 뒤에는 부관이 최고급 양주병을 들고 따르고 있었다. 아이고 사단장님. 취임사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역시 707 출신이라 기백이 대단하십니다. 박두각의 말투에는 미묘한 비아냥이 섞여 있었다.
그는 차다희보다 나이가 8살이나 많았고 육사 기수도 훨씬 선배였다. 비록 계급은 아래였지만 그는 자신을 사단장의 선배라고 여기고 있었다. 박 준장님, 23여 단은 전방 경계 작전으로 바쁠 텐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다희는 무표정한 얼굴로 대꾸했다. 그녀의 앞에는 투명한 생수 한 잔만이 놓여 있었다. 오늘 같은 경사스러운 날에 맹물만 드셔서야 되겠습니까? 이거 제가 아끼는 30년 산입니다. 한 잔 받으시죠. 신고식이라 생각하시고. 박두각이 억지로 술잔을 들이밀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차다희는 술잔을 받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손목시계를 쳐다보았다. 현재 시각 11시 30분. 박 준장님. 예. 전방 작전 대기 태세 유지 중인 지휘관이 대낮부터 음주를 권하는 게 23여 단의 전통입니까? 찬물을 끼얹은 듯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박두각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아니, 사단장님. 사람이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으십니까? 오늘 같은 날 딱 한 잔 정도는. 융통성이라. 차다희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의 키는 박두각보다 작았지만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박두각을 압도하고도 남았다. 적 특작 부대가 침투했을 때도 융통성 있게 대처하실 겁니까?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서 술 냄새 풍기는 지휘관은 더더욱 사절입니다. 그 술병 당장 치우세요. 박두각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수많은 부하 장교들이 보는 앞에서 당한 명백한 망신이었다. 그는 부들거리는 손으로 술잔을 내려놓았다. 알겠습니다. 사단장님 뜻이 정그러시다면.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지만 눈빛만은 독사처럼 차다희를 노려보고 있었다. 두고 보자. 내가 언제까지 그렇게 뻣뻣하게 구나보자. 내 구역인 철원 땅은 지뢰밭이야. 한 발자국만 잘못 디디면 뼈도 못 추리게 해주지. 그때 회의실 구석에서 묵묵히 이 광경을 지켜보는 한 남자가 있었다. 3사단 주임원사 최무성이었다. 검게 그을린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그는 직감했다. 전쟁이 시작됐군. 최무성은 박두각이라는 인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당한 수모를 절대 잊지 않는 뱀처럼 집요하고 교활한 인간이었다. 분명 뒤에서 더러운 수를 쓸 것이 뻔했다. 그날 밤 23여 단장 관사 박두각은 사복으로 갈아입은 채 거실 소파에 앉아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예, 김 의원님. 접니다. 박 준장. 아유, 별말씀을요. 이번에 우리 둘째 취업 신경 써주신 거 제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낮에 보여주었던 거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수화기에 대고 비굴하게 허리를 굽실거렸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새로운 사단장 말입니다. 네, 차다희 그 여자요. 아주 뻣뻣하니 말이 안 통하네요. 제가 보기에 그 여자 독단적인 성격 때문에 조만간 사고 칠 것 같습니다. 예, 아유, 제가 누굽니까? 알아서 요리해야죠. 근데 그 여자가 감찰 쪽으로 좀 밝아서 말입니다. 의원님이 국방위 쪽에서 좀 바람을 잡아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자가 너무 감정적이다, 부하들을 쥐어짠다, 뭐 이런 소문 좀 내주십사 하고요. 통화를 마친 박두각은 만족스러운 듯 휴대폰을 소파에 던졌다. 이 중사, 술상 아직 안 들어왔어? 주방에서 이동진 중사가 쟁반을 들고 황급히 뛰어나왔다. 쟁반 위에는 고급 참치회와 양주가 놓여 있었다. 이 중사의 얼굴은 흑빛이었다. 낮에 박두각의 골프채 그립을 가느라 아내의 수술비를 헐어 쓴 탓에 속이 타 들어가고 있었다. 술 따라. 박두각이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발을 탁자에 올렸다. 이 중사는 무릎을 꿇고 술병을 들었다. 너 사단 사령부 인사처에 동기 있지? 예. 아.
김 중사 말씀이십니까? 그래. 잘 됐네. 내일부터 김 중사놈 꼬셔서 차다이 그 여자 동향 하나하나 다 보고하라고 해. 누구를 만나는지, 밥은 뭘 처먹는지, 심지어 화장실은 몇 번 가는지까지 전부 다. 알았어? 여단장님. 그건 보안 규정 위반일 수도 있고, 친구놈이 곤란해질 수도. 이 새끼가 또 말대꾸네. 짝. 박두각의 손바닥이 이 중사의 뺨을 후려쳤다. 이 중사의 고개가 힘없이 돌아갔다. 내 친구가 곤란한 게 중요해? 아니면 내가 당장 군복 벗고 길거리에 나앉는 게 중요해? 너 장기 복무 심사 때 내가 점수 챙겨준 거 잊었어? 은혜를 원수로 갚을 거야?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걔가 주인이 시키는데 짖으면 되나? 물라면 물어야지. 박두각은 킬킬거리며 이 중사가 따르는 술을 받아 마셨다. 이 중사는 붉게 부어오른 뺨을 감싸 쥐지도 못한 채 바닥만 응시했다. 그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치욕스러움과 분노가 가슴 끝까지 차올랐지만 아픈 아내와 어린 두 딸의 얼굴이 떠올라 그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박두각은 몰랐다. 지금 이 순간 철원 사단 사령부의 칠흑 같은 집무실에서 차다희 소장이 모니터를 응시하며 무엇을 보고 있는지. 차다희의 책상 위에는 23여 단의 예산 집행 내역서와 박두각 준장의 관용차 운행 기록, 그리고 여단장 관사 출입자 명단이 놓여 있었다. 종이 위에는 붉은 펜으로 굵은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박두각 준장. 부패 지수 위험. 우선 제거 대상. 창밖으로 철원의 검은 산맥을 바라보며 차다희가 나지막이 의졸였다. 사냥을 시작하지. 강원도 철원군 서면 제3보병사단 사령부 군단장 집무실. 새벽 3시. 칠흑 같은 어둠이 철원의 산자락을 휘감고 있었다. 모든 병사가 잠든 시간이지만 사단장 집무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차다의 소장은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 더미 속에 파묻혀 있었다. 그녀의 눈은 피로로 인해 충혈되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23여 단 예하 대대의 식자재 수급 내역서가 들려 있었다. 소고기 1등급 납품 완료. 돼지고기 냉장육 입고. 서류상으로는 완벽했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은 매일 최고급 식재료로 만든 영양가 높은 식사를 하고 있어야 했다. 하지만 차다희는 펜 끝으로 특정 날짜를 톡톡 두드렸다. 이상하군. 그녀가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707 특임대 시절 수많은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며 익힌 직감은 그녀에게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그녀는 다른 서류를 꺼냈다. 박두각 준장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유통업체의 납품 기록이었다. 같은 날짜에 23여 단 간부 식당에는 특등급 한우가 들어갔어. 그런데 병사 식당에 들어갔다는 1등급 소고기는 도축 증명서 번호가 흐릿해. 게다가 이 업체 주소지를 조회해보니 컨테이너 박스 하나만 있는 유령 회사야. 전형적인 횡령 수법이었다. 너무나 뻔하고 대담해서 오히려 눈치채기 힘든 방식. 박두각은 군이라는 폐쇄적인 조직의 특성을 악용해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었다. 병사들의 식판 위로 올라가야 할 고기가 현금으로 바뀌어 박두각의 뒷주머니와 유흥비로 사라지고 있었다. 차다희는 서류를 내려놓고 관자놀이를 꾹 눌렀다. 단순히 심증만으로는 부족했다. 저 능구렁이 같은 박두각을 잡으려면 그가 빠져나갈 구멍을 완벽하게 차단할 물증이 필요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부하들이 실제로 무엇을 먹고 있는지 두 눈으로 확인해야 했다. 똑똑. 정적을 깨고 노크 소리가 들렸다. 들어와. 문이 열리고 감찰 참모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밤샘 근무로 인해 푸석했지만 긴장감으로 경직되어 있었다.
사단장님 지시하신 대로 23여 단 급식 재료 샘플링 조사를 비공개로 진행하려 했으나 여단 측 방호 태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위병소 통과 기록부터 시작해서 외부 차량 검문을 극도로 강화했습니다. 박두각이 냄새를 맡았군. 차다희의 인매가 싸늘하게 굳어졌다. 장병들 먹을 걸 건드려? 군인의 가장 기본인 식사를? 그녀에게 있어 병사들의 먹거리는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이었다. 잘 먹이고 잘 재워야 잘 싸운다. 그것이 지휘관의 제일 원칙이었다. 그런데 박두각은 자신의 뱃속을 채우기 위해 병사들의 국그릇을 걷어차고 있었다. 내일 점심. 아니, 오늘 점심이군. 23여 단 불시 순찰을 나간다. 공식 일정에 넣을까요? 아니. 수행원은 최소화해. 운전병과 감찰 참모 그리고 주임원사만 대동한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박 준장이 미리 대비하지 않겠습니까? 대비하라고 가는 거야. 쥐새끼는 구석에 몰리면 찍 소리라도 내게 되어 있어. 그 소리를 들으러 가는 거니까. 강원도 철원군 제23여 단 본부 영내 식당. 점심시간. 식당은 병사들로 북적였다. 짬밥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인 묘한 냄새가 진동했다. 식판 부딪히는 소리, 병사들의 웅성거림, 조리병들의 고함 소리가 뒤섞여 소란스러웠다. 그때였다. 식당 입구가 술렁거리더니 정적이 파도처럼 퍼져나갔다. 예고 없이 들이닥친 성판을 단 검은 세단. 차다의 소장의 방문에 23여 단은 발칵 뒤집혔다. 부대 차렷. 사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식당 입구에 있던 당직 사관이 찢어지는 목소리로 외쳤다. 식사를 하던 병사들이 숟가락을 떨어뜨리며 기립했다. 백골. 차다이는 손을 들어 가볍게 답례했다. 쉬어. 밥 먹는데 방해해서 미안하군. 다들 식사 계속해라. 그녀는 병사들을 자리에 앉히고 배식대로 향했다. 한편 여단장실에서 느긋하게 골프 채널을 보고 있던 박두각 준장은 비서실장의 다급한 보고에 소스라치게 놀라 벌떡 일어났다. 뭐? 사단장이 왔어? 지금 어디야? 식당에 가 계십니다. 병사 식당에요. 이런 젠장. 왜 연락이 없었어? 위병소 애들은 뭐 한 거야? 워낙 갑작스럽게 들이닥치셔서 보고할 틈도 없었다고 합니다. 박두각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허겁지겁 전투복 상의를 걸치고 모자를 삐딱하게 쓴 채 식당으로 달려갔다. 뱃살이 출렁거렸고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다. 망했다. 하필이면 오늘 점심 메뉴가. 박두각이 식당에 도착했을 때 차다이는 이미 병사들과 똑같은 식판을 들고 줄을 서 있었다. 박두각은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으며 억지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아이고 사단장님. 미리 말씀을 주셨으면 준비를 했을 텐데 이렇게 누추한 곳에서 식사를 하시고. 박두각의 목소리는 평소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차다희는 배식받던 국자를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두각을 바라보았다. 누추하다니요. 차다희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식당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우리 장병들이 매일 밥을 먹는 곳입니다. 박 준장님 눈에는 조국을 지키는 전사들의 식탁이 누추해 보입니까? 아,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지휘관님을 모시기에는 격식이 좀 부족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여단장실 옆에 귀빈 식당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로 가시죠. 제가 특별히 공수해온 자연산 송이버섯 전골이 있습니다. 박두각은 차다희의 팔을 살짝 잡아 끌려 했다. 그 순간 차다희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그녀는 박두각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지는 않았지만 싸늘한 눈빛만으로 그를 제지했다. 됐습니다. 저는 제 부하들이 먹는 것과 똑같은 걸 먹겠습니다. 박 준장님도 식판 들고 오시죠.
결국 박두각은 울며 겨자 먹기로 식판을 들고 차다희의 뒤에 섰다. 배식 당번을 맡은 병사들의 손이 덜덜 떨렸다. 여단장이 식판을 들고 줄을 서 있는 광경은 군 생활 중 처음 보는 기괴한 모습이었다. 차다희는 식판을 들고 병사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 한가운데로 걸어갔다. 주변의 병사들은 체할 것 같은 표정으로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두 사람의 눈치를 살폈다. 그녀의 식판에는 묽은 된장국과 말라비틀어진 제육볶음, 그리고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다. 쌀밥은 윤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이 푸석거렸고 국은 건더기가 거의 없이 맹물에 가까웠다. 차다희는 묵묵히 숟가락으로 국을 떴다. 혀끝에 닿는 맛은 끔찍했다. 멸치 육수조차 제대로 우려내지 않은 소금물 맛이었다. 그녀는 제육볶음 한 점을 입에 넣었다. 고물을 씹는 듯 즐겼다. 도저히 1등급 고기라고는 볼 수 없는 최하품 잡곡이었다.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박두각을 빤히 쳐다보았다. 박두각은 밥을 먹는 신용만 하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맛이 어떻습니까? 예. 평소보다 간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만. 허허. 우리 취사병들이 오늘 긴장을 했나 봅니다. 그래도 땀 흘려 만든 거니 맛있게 먹어야지요. 박두각은 밥알이 튀도록 과장되게 웃었다. 그러고는 만만해 보이는 지나가던 병장 한 명을 불러 세웠다. 야, 너 밥맛이 어떠냐? 꿀맛이지? 여단장이 너희들 먹이려고 얼마나 신경 쓰는지 알지? 병장은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큰 소리로 대답했다. 예, 그렇습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백골. 그 모습을 보며 박두각은 으스대듯 차다희를 보며 말했다. 보십시오, 사단장님. 요즘 애들이 이렇다니까요. 옛날 우리 때처럼 배고픈 줄 모르고 조금만 반찬이 부실해도 부모한테 전화해서 징징거리고 말입니다. 군기가 빠져도 한참 빠졌죠. 제가 아주 강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 순간 차다희의 눈썹이 꿈틀했다. 강하게 키운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식당 안의 소음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수백 명의 병사가 숨을 죽이고 그녀를 주시했다. 그녀는 뚜벅뚜벅 걸어가 잔반통 앞에 섰다. 그곳에는 병사들이 먹다 남긴, 아니 도저히 먹을 수 없어 버린 고기와 밥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악취가 코를 찔렀다. 박두각 준장. 차다희가 잔반통을 가리켰다. 이게 당신이 말한 강한 군대입니까? 즐겨서 씹지도 못하는 고기, 맹물 같은 국을 먹고 강해지라고요? 이건 강하게 키우는 게 아니라 학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금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차다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식당 안이 쩌렁쩌렁 울렸다. 이 식자재 예산 전부 어디로 갔습니까? 박두각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야, 행보관 어디 있어? 급양관 오라고 해. 오늘 당번 누구야? 재료 관리 이따위로 할 거야? 그는 자신의 책임을 부하들에게 떠넘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였다. 여단장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동진 중사가 달려와 사색이 된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박두각은 이 중사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신용을 하며 차다희에게 굽실거렸다. 아이고 사단장님. 제가 관리를 소홀히 한 게 아니라 밑에 놈들이 횡령을 좀 한 모양입니다. 제가 아주 엄벌에 처하겠습니다. 영창을 보내버리겠습니다. 차다희는 그 역겨운 연극을 보며 속으로 냉소를 삼켰다. 그래, 짖어라. 내가 짖을수록 내 목을 조일 증거는 더 선명해지니까. 차다희는 이동진 중사를 바라보았다. 피멍이 든 광대뼈, 낡은 전투화, 그리고 겁에 질려 있으면서도 억울함이 서려 있는 눈빛. 그녀는 직감했다. 이 남자가 키키라는 것을.
엄벌이라. 좋군요. 기대하겠습니다. 차다희는 몸을 돌려 식당을 빠져나갔다. 박두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녀의 뒤를 따르려 했다. 하지만 차다희는 멈춰 서서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나지막이, 그러나 박두각의 귀에는 천둥처럼 들릴 명령을 내렸다. 감찰 참모. 예, 사단장님. 이 식당 CCTV 지난 한 달치 영상, 지금 즉시 확보해. 알겠습니다. 박두각의 등 뒤로 식은땀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리고 23여 단 회계 장부, 차량 운행 일지, 위병소 출입 기록까지 전부 압수한다. 감찰부에서 전담팀 꾸려서 오늘부터 상주해. 사단장님, 그건 너무하십니다. 제가 여단장인데 제 얼굴을 봐서라도. 당신 얼굴 볼 생각 없어. 내가 보고 싶은 건 진실이야. 차다희는 박두각을 차갑게 노려보았다. 만약 영상이 하나라도 지워져 있거나 장부가 훼손되어 있다면 그 책임은 급양관이 아니라 여단장, 바로 당신이 져야 할 거야. 그녀는 성큼성큼 걸어나가 지휘 차량에 올랐다. 검은 세단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위병소를 빠져나갔다. 박두각은 멀어지는 차다희의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다. CCTV. 감히 내 안방을 뒤지시겠다. 인연이 진짜 죽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그날 밤 23여 단장 관사. 박두각은 짐승처럼 거실을 서성이고 있었다. 불안감이 엄습했다. 단순히 밥맛 타령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다. 차다희가 CCTV를 요구했다는 건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뜻이었다. CCTV에는 박두각이 밤늦게 업체 사람들을 불러 술판을 벌인 장면, 급양관을 폭행하는 장면, 식자재를 빼돌려 자신의 차에 싣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동진. 예, 여단장님. 이동진 중사가 주방에서 달려나왔다. 그의 얼굴은 며칠 새 반쪽이 되어 있었다. 너 시킨 거 어떻게 됐어? 사단 사령부 김 중사한테 연락해봤어? 그게 김 중사 말로는 사단장님이 밤마다 외부와 차단된 채 혼자 집무실에서 무언가를 분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707 시절 부하들을 비공식적으로 만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707 부하들을? 박두각의 동공이 흔들렸다. 차다희가 공식 감찰 라인이 아닌 707 인맥을 동원했다면 이건 단순한 감찰이 아니라 특수작전 수준의 뒷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였다. 안 돼. 이대로 당할 순 없어. 박두각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단축번호 1번. 그가 모시는 정치권의 실세, 국방위원회 소속 김 의원이었다. 의원님, 접니다. 박 준장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 차다희라는 여자가. 예, 맞습니다. 완전히 미쳤습니다. 우리 부대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저를 옷 벗기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는 침을 튀기며 거짓말을 쏟아냈다. 이건 저 하나 죽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무너지면 의원님 지역구 관리하던 조직들도 다 위험해집니다. 네. 아, 물론이죠. 제가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 여자가 직권을 남용해서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증거, 그리고 부하들에게 가혹 행위를 했다는 진술서. 가짜라도 만들어야죠. 네네. 알겠습니다. 의원님만 믿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박두각의 눈빛이 변했다. 공포는 사라지고 비릿한 살기만이 남았다. 그래, 먼저 치는 놈이 이기는 거야. 차다희, 내가 707 전설이면 뭐해? 정치판은 총칼보다 혀가 더 무서운 곳이야. 내 별 하나 내가 똥물에 튀겨주마. 박두각은 이동진 중사를 돌아보았다. 이 중사, 너 오늘 밤에 작업 하나 해야겠다. 무슨 작업입니까?
내일 새벽에 군단 서버실에 들어가는 라인 내가 알지? 거기다가 내가 주는 USB 하나만 꽂고 와. 여단장님, 그건 보안 위반을 넘어 간첩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걸리면 총살입니다. 이동진 중사가 기겁하며 뒤로 물러섰다. 박두각은 씩 웃으며 양주병을 집어들었다. 걱정 마. 안 걸려. 그리고 너. 와이프 수술비 때문에 사채 썼다며? 빚쟁이들이 병원까지 찾아와서 행패 부린다는데. 이 중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을 박두각이 알고 있었다. 이거 하나만 처리해. 그럼 내가 내 빚 깔끔하게 청산해 줄게. 그리고 장기 복무 내가 보장한다니까. 악마의 속삭임이었다. 이동진 중사는 갈등했다.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가장으로서의 절박함. 하지만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는 아내의 창백한 얼굴이 떠오르는 순간 그의 눈빛이 무너져 내렸다. 정말입니까? 정말 빚을. 아, 사나이 대장부가 두말하겠어? 자, 받아. 박두각이 검은색 USB를 건넸다. 그것은 차다이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조작된 데이터가 담긴 독사과였다. 이동진 중사는 떨리는 손으로 차가운 금속성 물체를 받아들었다. 그의 영혼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밖에서는 매서운 철원의 칼바람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마치 다가올 파국을 예고하듯이. 강원도 철원군 제3보 병사단 사령부 본청. 새벽 2시. 철원의 밤 공기는 폐부를 찌를 듯 차가웠다. 영하 15도를 오르내리는 혹한 속에서 사령부 건물은 거대한 얼음 묘비처럼 침묵하고 있었다. 복도를 순찰하는 당직 사관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그림자 하나가 어둠 속에서 쓱 배어나왔다. 이동진 중사였다. 그는 평소의 단정한 정복 차림이 아닌 모자를 푹 눌러 쓴 정비복 차림이었다. 가슴 주머니에는 박두각 준장이 건넨 검은색 USB가 납덩이처럼 무겁게 들어앉아 있었다. 그의 심장은 갈비뼈를 부술 듯이 쿵쾅거렸다. 이건 미친 짓이야. 이건 반역이다. 이동진은 마른 침을 삼켰다.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려 내일을 적셨다. 하지만 눈을 감으면 병상에 누워 고통스러워하는 아내의 얼굴과 병원비를 독촉하며 아이들을 위협하던 사채업자들의 흉악한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가장의 무게가 군인의 명예보다 가벼울까? 아니, 내 가족이 죽어가는데 명예가 무슨 소용이야. 그는 떨리는 손으로 보안 카드를 리더기에 댔다. 띠릭. 녹색 불빛이 전멸했다. 박두각 준장이 미리 손을 써둔 덕분에 출입 통제 구역인 전산 서버실의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서버실 내부는 윙윙거리는 냉각 팬 소리로 가득했다. 수백 개의 LED 불빛이 마치 감시하는 눈동자처럼 깜빡거렸다. 이동진은 숨을 죽이며 메인 서버렉으로 다가갔다. 박두각이 일러준 대로라면 이 서버는 사단 내부망뿐만 아니라 상급 부대인 군단 그리고 국방부 인트라넷과도 연결되는 핵심 노드였다. 그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다.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2번이나 떨어뜨릴 뻔했다. 죄송합니다. 사단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동진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USB를 포트에 꽂았다. 치익. 모니터 화면에 붉은색 프로그레스 바가 나타났다. 악성 스크립트가 시스템 내부로 침투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그것은 차다이 사단장의 개인 PC에서 민간인 불법 사찰 데이터가 생성된 것처럼 기록을 조작하고 군사 기밀 문서를 외부 IP로 전송한 로그를 씹는 고도로 설계된 함정이었다. 설치 완료 로그 삭제 중. 화면에 뜬 완료 메시지를 보는 순간 이동진은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는 허겁지겁 USB를 뽑아 주머니에 쑤셔넣고 도망치듯 서버실을 빠져나왔다.
복도 창문 너머로 보이는 보름달이 오늘따라 유난히 창백하게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같은 시각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국방위원회 소속 김필수 의원은 최고급 양주를 흔들며 스피커폰 너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의원님, 작업 끝났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심어놨습니다. 수화기 너머 박두각 준장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들떠 있었다. 김 의원은 만족스러운 듯 입꼬리를 말아 올렸다. 수고했어, 박 장군. 역시 일처리 하나는 깔끔하구만. 내일 아침이면 국방부 조사본부 친구들이 들이닥칠 거야. 언론 쪽은 내가 다 세팅해놨네. 조간신문 일면 헤드라인이 기대되지 않나? 감사합니다, 의원님. 이 은혜 제가 별 2개 달고 확실히 보답하겠습니다. 허허, 별 2개가 문제인가? 차다에 그 여자가 옷 벗으면 그 자리가 누구 거겠어? 우리 라인 잘 타면 별 3, 넷도 문제없지. 김 의원은 전화를 끊고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다. 차다이. 감히 707 출신이라는 알량한 자부심 하나로 정치권의 청탁을 단칼에 거절하고 자신의 지역구 이권 사업인 군부대 부지 이전을 반대했던 눈엣가시. 군인이 정치를 모르면 죽어야지. 전장은 전방에만 있는 게 아니란다, 아가야. 그는 비서관을 호출했다. 내일 아침 9시 국방부 기자실 브리핑 잡아. 제목은 현역 여성 사단장, 민간인 불법 사찰 및 군사기밀 유출 의혹. 아주 자극적으로 뽑아. 다음 날 아침 3사단 사단장 집무실. 차다의 소장은 아침 일찍부터 참모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23여 단 비리 감찰 결과 보고가 주된 안건이었다. 현재까지 확보된 CCTV와 장부 대조 결과 박두각 준장이 횡령한 군수물자 규모가 약 3억 원에 달합니다. 또한 병사 급식비를 전용해 유흥업소에서 결제한 내역도 확보했습니다. 감찰 참모의 보고에 차다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이 정도면 구속 수사감이야. 오늘 오후에 헌병대 투입해서 박두각 준장 긴급 체포한다. 영장 청구해. 알겠습니다. 참모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썩은 환부를 도려낸다는 정의감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그때였다. 쾅. 집무실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당직 부관이 사색이 되어 뛰어들어왔다. 사단장님. 큰일 났습니다. 위병소의 국방부 조사본부 차량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복도에서 우당탕거리는 군화 발소리가 들려왔다. 차다이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검은 양복을 입은 수사관들과 무장 헌병들이 회의실로 들이닥쳤다. 그대로 동작 그만. 손 머리 위로 올려.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3사단 참모들이 벌떡 일어나 항의했다. 뭐 하는 짓입니까? 여기는 사단장님 집무실입니다. 어디 소속입니까? 수사관들 사이에서 낯익은 얼굴이 걸어 나왔다.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최대령이었다. 그는 차다희와 육사 동기였지만 진급에서 밀린 뒤 정치권에 줄을 선 인물이었다. 그는 차다희에게 경례조차 하지 않고 영장을 들이밀었다. 차다희 소장.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직권남용, 그리고 민간인 불법 사찰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지금 이 시각부로 사단장 직무는 정지된다. 민간인 사찰? 무슨 헛소리야. 차다이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하지만 최 대령은 비웃음을 흘리며 그녀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증거는 차고 넘쳐. 내 개인 PC와 서버 로그에서 민간인 정치인들의 뒷조사를 한 파일이 무더기로 나왔어. 그리고 작전 계획 5027을 외부로 유출한 정황까지. 아주 대담하더군, 차다이. 조작이야. 난 그런 적 없어. 그건 가서 말해. 끌고 가. 수사관들이 차다희의 양팔을 거칠게 잡았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다. 다만 그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그녀의 눈빛은 침착하게 상황을 스캔하고 있었다. 누군가 내부망을 건드렸다. 그것도 아주 가까운 곳에서. 그녀가 끌려나가는 순간 복도 끝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는 박두각 준장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입꼬리를 귀에 걸릴 듯이 올리며 차다이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소리 없는 입모양이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잘 가라, 사단장님. 차다희의 눈매가 매섭게 좁혀졌다. 덫에 걸렸다. 쥐새끼들이 파놓은 아주 더럽고 깊은 덫에. 대한민국 육군 3사단은 충격에 휩싸였다. 창군 이래 최초의 여성 사단장이 부임 일주일 만에 간첩 혐의와 민간인 사찰이라는 파렴치한 죄목으로 압송되는 장면이 뉴스 속보로 타전되었다. 속보 육군 사단장 군사 기밀 유출 혐의로 긴급 체포 단독 차다이 소장, 야당 유력 정치인 불법 사찰. 제2의 기무사 사태 우려. 방송국 헬기가 부대 상공을 빙빙 돌며 사령부 건물을 촬영했고 인터넷 댓글창은 차다이를 비난하는 글들로 도배되었다. 김필수 의원이 풀어놓은 댓글 부대와 여론 선동은 효과적이었다. 그녀가 707시절 목숨을 걸고 테러범을 제압했던 영웅담은 온데간데 없고 권력에 미친 정치 군인이라는 프레임만이 남았다. 서울 용산 국방부 조사본부 취조실. 사방이 회색 방음벽으로 둘러싸인 좁은 방. 차다희는 포승줄에 묶인 채 철제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강력 조명이 눈을 찌를 듯이 비추고 있었다. 부르라고. 왜 작전 계획을 유출했어? 배후가 누구야? 북한이야? 아니면 중국? 수사관이 책상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벌써 10시간째 이어지는 강압 수사였다. 물 한 모금 주지 않고 잠도 재우지 않았다. 하지만 차다이는 돌부처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다. 증거 가져와.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힘이 있었다. PC에서 나온 로그 파일, 서버 접속 기록, 그거 하나 조작하는 게 일도 아니라는 거 너희가 더 잘 알잖아. 원본 하드디스크 포렌식 요청한다. 그리고 접속한 IP 위치 추적해. 이 여자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넌 끝났어. 내가 아무리 버텨봤자 내일이면 구속영장 실질 심사야. 판사도 이미 우리 쪽이랑 얘기 끝났다고. 수사관은 차다희의 뺨을 툭툭 치며 조롱했다. 차다희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맹수의 눈빛이었다. 수사관이 흠칫하며 뒤로 물러섰다. 기억해둬라. 지금 내 몸에 손 댄 거. 나중에 군법회의에서 가혹행위로 추가 기소할 테니까. 이 독한 년이. 같은 시각 강원도 철원 23여 단장실. 박두각 준장은 축제를 벌이고 있었다. 탁자 위에는 고급 양주병들이 볼링핀처럼 늘어서 있었고 그의 신복인 대대장들과 참모들이 모여 건배를 외치고 있었다. 여단장님, 아니 이제 사단장 직무대리님,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박 장군님, 드디어 정의가 구현되었습니다. 그 여자 꼴 보니까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갑니다. 박두각은 벌개진 얼굴로 잔을 높이 들었다. 술맛 좋다. 봤냐? 봤어? 그년 끌려갈 때 표정. 독사 같은 년이 꼬리를 말고 깨갱하는데 아우 짜릿해서 오줌 쌀 뻔했다니까. 그는 킬킬거리며 술을 들이켰다. 자자 다들 마셔. 오늘 내가 쏜다. 내일부터는 3사단이 다시 내 세상이야. 감찰? 개나 주라지. 우리 하던 대로 아니 더 화끈하게 해먹자고. 충성. 박두각 장군님 만세. 술판이 무르익을 무렵 집무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이동진 중사였다. 그는 모자를 손에 쥔 채 쭈뼛거리며 들어왔다. 그의 눈은 퀭했고 죄책감과 불안감으로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이 중사 왔어? 박두각이 기분 좋게 그를 불렀다. 여단장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 뭔데? 돈?
박두각의 표정이 순식간에 귀찮다는 듯이 변했다. 그는 손을 휘휘 저었다. 야, 분위기 좋은데 초 치지 말고 나중에 얘기해. 지금 상황 시끄러운 거 안 보여? 조사본부 애들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뜬금없이 큰돈을 너한테 송금하면 의심받겠어, 안 받겠어? 하지만 오늘까지 병원비 입금 안 되면 아내 수술이 취소된다고. 이동진이 울먹이며 매달렸다. 그는 정말 절박했다. 박두각이 시키는 대로 조국을 배신하고 상관을 팔아넘겼다. 오직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였다. 박두각은 마시던 술잔을 탁자에 거칠게 내려놓았다. 쾅소리에 좌중이 조용해졌다. 이 새끼가 진짜. 야, 너 지금 나 협박하냐? 아닙니다. 약속하셨잖습니까? 빚 갚아주신다고. 누가 안 준대? 기다리라고 했잖아. 그리고 너 서버실 들어간 거 CCTV 내가 지워주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내가 저지른 짓이 간첩질이야, 임마. 어디서 범죄자 새끼가 돈 내놓으라고 큰 소리야? 적반하장. 토사구팽이었다. 박두각은 이동진을 이용만 하고 버릴 생각이었다. 애초에 돈을 줄 생각 따윈 없었다. 이동진이 잡혀가면 모든 죄를 그에게 뒤집어 씌울 계획까지 세워두고 있었다. 돈 받고 싶으면 입 다물고 찌그러져 있어. 아니면 같이 죽든가. 너 서버실 들어간 거 자백하면 너는 총살이고 내 마누라는 길거리에서 객사하는 거야. 알겠어? 박두각의 눈빛은 악마 그 자체였다. 이동진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건가. 아내를 살리겠다고 악마와 손을 잡았지만 남은 건 파멸뿐이었다. 나가. 재수없게 울상을 짓고 지랄이야. 박두각이 땅콩 접시를 이동진에게 던졌다. 이동진은 비틀거리며 여단장실을 나갔다. 복도에 홀로 선 그는 소리 없이 오열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무심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그의 어깨에 달린 중사 계급장도 차다희의 어깨에 달린 소장 계급장도 모두 어둠 속에 묻혀버린 밤이었다. 이동진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아내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10통이나 와 있었다. 그는 차마 전화를 걸 수 없었다. 죽고 싶었다.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어서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때 등 뒤에서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많이 힘든가 보군, 이동진 중사. 이동진이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오고 있었다. 3사단 주임원사 최무성이었다. 그의 손에는 캔커피 2개가 들려 있었다. 주임원사님. 박두각이 약속을 안 지키지. 그럴 줄 알았네. 놈은 원래 그런 종자니까. 최무성은 캔커피 하나를 이동진의 손에 쥐어주었다. 따뜻했다. 그 온기가 얼어붙은 이동진의 마음을 묘하게 파고들었다. 알고 계셨습니까? 자네가 새벽에 서버실 들어가는 거 내가 봤네. CCTV는 박두각이 지웠겠지만 내 눈은 못 지웠지. 이동진은 사색이 되어 무릎을 꿇었다. 저를 헌병대에 넘기실 겁니까? 제발 아내 수술만이라도. 일어나게. 최무성이 강한 힘으로 이동진을 일으켜 세웠다. 자네를 넘기러 온 게 아니야. 자네를 구하러 왔네. 그리고 억울하게 갇혀있는 우리 사단장님도 구해야지. 제가 무슨 낯짝으로. 방법이 있네. 박두각이 자네를 버렸듯이 자네도 선택을 해야 해. 악마의 하수인이 되어 가족과 함께 파멸할 것인지 아니면 정의의 편에 서서 떳떳한 가장이 될 것인지. 최무성은 품 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보였다. 이 안에 방금 박두각이 자네를 협박하고 범행을 시인한 내용이 녹음되었네. 복도의 방음이 생각보다 허술하더군. 이동진의 눈이 커졌다. 이제 자네가 가진 게 필요해.
박두각이 줬다는 그 USB 원본, 그리고 그가 횡령한 비자금 장부의 위치. 알고 있지? 이동진은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주머니 깊숙한 곳을 뒤적였다. 박두각에게 돌려주지 않고 숨겨두었던 모든 진실이 담긴 원본 USB가 그의 손에 들려 있었다. 있습니다. 여단장 관사 지하실. 와인 저장고 안쪽 벽 뒤에 금고가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최무성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잘 생각했네. 이제 판을 뒤집으러 가세. 같은 시각 국방부 유치장. 차다희는 차가운 바닥에 앉아 벽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녀의 부하들이, 그녀가 믿는 군인들이 움직이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박두각 그리고 김필수 의원. 샴페인을 터뜨리기엔 일러. 내 계급장은 떼어졌을지 몰라도 내 군인 정신은 떼어가지 못해. 그녀는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었다. 반격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어둠이 가장 짙은 새벽, 진짜 별들의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경기도 양주시 제1군단 보통군사법원. 회색빛 구름이 낮게 깔린 오후. 군사법원 앞에는 수십 명의 취재진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다. 창군 이래 최초 여성 사단장 구속 기소 민간인 사찰 의혹, 군 검찰 징역 10년 구형 예정. 김필수 의원이 뿌린 자극적인 보도 자료 덕분에 여론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법정 내부는 무거운 침묵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방청석 맨 앞줄에는 3사단장 직무대리 완장을 찬 박두각 준장이 다리를 꼬고 앉아 여유로운 표정으로 변호인단과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다. 걱정 마십시오. 판사놈도 내 육사 후배고 검찰관도 우리 라인입니다. 오늘 차다희는 옷 벗는 걸 넘어서 아주 매장될 겁니다. 박두각이 킬킬거리며 속삭였다. 잠시 후 법정 경위의 외침과 함께 재판부가 입장했다. 그리고 피고인석으로 차다희 소장이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수의가 아닌 정복을 입고 있었다. 가슴에는 약장이, 어깨에는 빛나는 두 개의 별이 그대로 달려 있었지만 포승줄에 묶인 두 손이 그녀의 현재 처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법정을 압도할 만큼 형형했다. 그녀가 자리에 앉자 박두각은 짐짓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혀를 찼다. 쯧쯧. 사단장님, 어쩌다 이 지경이 되셨습니까? 제가 융통성 좀 가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차다희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그를 한번 쳐다보았을 뿐이다. 마치 도축장에 끌려온 돼지를 보는 듯한 건조한 시선이었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군 검찰관은 차다희의 죄목을 읊어대기 시작했다. 피고인 차다희는 제3보 병사단장이라는 막중한 직위를 이용하여 작전 계획 5027을 민간 서버로 유출하려 했습니다. 또한 부하 장교들을 불법 사찰하고 협박하여 군 기강을 문란케 한 혐의가. 검찰관은 조작된 증거들을 화면에 띄웠다. 박두각 일당이 심어놓은 가짜 이메일 로그와 매수된 장교들의 허위 진술서였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다희를 내려다보았다. 피고인, 공소 사실을 인정합니까? 법정의 모든 시선이 차다희에게 쏠렸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포승줄에 묶인 손을 단상 위에 올리고 마이크를 입 가까이 댔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부인하는 겁니까? 증거라 하셨습니까? 차다희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저 조잡한 엑셀 파일 몇 개와 겁에 질려 거짓말을 하는 부하들의 진술서가 증거입니까? 그렇다면 저도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재판장님, 추가 증인 신문을 요청합니다. 판사는 당황하여 검찰관과 눈빛을 교환했다. 예정에 없던 일이었다. 추가 증인이라니요? 증인 명단은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이 재판의 진실을 밝혀줄 핵심 증인입니다.
거부하신다면 이 재판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될 텐데요. 차다희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판사는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누굽니까? 들어오시죠. 차다희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법정문이 열렸다. 3사단 주임원사 최무성이 뚜벅뚜벅 걸어 들어왔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모자를 깊게 눌러 쓴 한 남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이동진 중사였다. 박두각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 중사? 저 새끼가 왜 저기에 있어? 도망간 거 아니었어? 이동진은 수척해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그는 증언석에 멈춰 섰다. 최무성 원사가 마이크를 조정해 주었다. 증인 신분을 밝히시오. 제3보 병사단 제23여단 본부 행정보급관 중사 이동진입니다. 검찰관이 다급하게 끼어들었다. 재판장님, 이 사람은 현재 군사기밀 유출 실행범으로 수배 중인 피의자입니다. 증인으로서의 신빙성이 없습니다. 신빙성은 들어보고 판단하시죠. 차다희가 검찰관의 말을 잘랐다. 그녀는 이동진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이 중사, 그동안 박두각 준장이 당신에게 시킨 일들, 그리고 그날 새벽 서버실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거짓 없이 말할 수 있습니까? 이동진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그리고 방청석의 박두각을 노려보았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분노만이 남아 있었다. 네, 말하겠습니다. 저는 박두각 여단장의 지시로 군단 서버실에 해킹 툴을 설치했습니다. 여단장님은 제 아내의 수술비와 빚을 갚아주겠다고 회유했고 만약 거절하면 장기 복무 심사에서 탈락시키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다. 박두각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이 미친 새끼가. 야, 너 지금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내가 언제 그랬어?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증거 있습니다. 최무성 원사가 품에서 녹음기를 꺼내 재판 부석으로 걸어갔다. 이 녹음기 안에 박두각 준장이 이 중사에게 범행을 사주하고 이후 토사구팽하려던 육성 통화 내용과 대화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최무성은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다. 이것은 박두각 준장이 지난 5년 동안 여단 운영비와 장병 부식비를 횡령하여 만든 이중장부 원본입니다. 횡령한 돈이 흘러 들어갔다는 의심이 드는 차명 계좌 내역까지 전부 있습니다. 이 중사가 목숨 걸고 빼내온 겁니다. 판사는 서류를 받아들고 손을 떨었다.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방대했다. 박두각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는 변호인을 향해 소리쳤다. 뭐해? 저거 다 가짜라고 해. 조작된 거라고. 하지만 변호인은 이미 고개를 숙이고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상황이 뒤집혔음을 직감한 것이다. 차다희는 포승줄을 맨 채로 박두각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헌병들이 막으려 했으나 그녀의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다. 박 준장. 아니, 박두각 씨. 차다희의 목소리가 법정의 공기를 얼어붙게 했다. 당신이 병사들의 밥그릇을 뺏어 먹고 부하들을 협박해 범죄자로 만드는 동안 나는 당신이 남긴 똥 묻은 발자국을 하나하나 쫓고 있었다. 707에서 내가 제일 잘하던 게 뭔지 아나? 그녀는 박두각의 코앞까지 다가갔다. 한 번 문 사냥감은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절대 놓지 않는 거야. 박두각은 다리가 풀려 자리에 주저앉았다. 차다희는 재판장을 향해 돌아섰다. 재판장님, 이제 피고인과 증인의 자리를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만. 법정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셔터를 누르며 박두각의 일그러진 얼굴을 찍어대기 바빴다. 판사는 망치로 법대를 두들겼다. 정숙하세요.
그때 박두각이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김필수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의원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 여자가 억지 증거를 가지고 와서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것은 기계적인 안내 음성뿐이었다. 박두각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툭 하는 소리가 그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김 의원은 이미 꼬리를 자르고 잠적해버린 것이다. 차다이는 헌병들에게 눈짓했다. 최무성 원사. 지금 즉시 헌병대를 대동해서 23여 단장실과 관사를 압수수색해. 비자금이 숨겨진 금고가 있을 거야. 와인 저장고 안쪽 벽 뜯어내면 나온다. 알겠습니다. 사단장님. 최무성이 우렁차게 대답하고 법정을 뛰쳐나갔다. 재판은 순식간에 박두각에 대한 긴급 체포동의 절차로 바뀌었다. 모든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다. 박두각은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다가 헌병들이 자신의 팔을 잡자 괴성을 질렀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장군이야. 대한민국 장군이라고.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 차다이가 그에게 다가갔다. 헌병들에게 잠시 물러나라고 손짓한 그녀는 박두각의 어깨에 달린 준장 계급장을 바라보았다. 은색으로 빛나는 별 하나. 그것은 군인의 명예가 아니라 탐욕의 상징이었다. 당신은 더 이상 장군이 아닙니다. 군인의 명예를 팔아먹은 잡범일 뿐이지. 찍. 섬유가 찢어지는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차다이가 박두각의 전투복 견장을 거칠게 뜯어버렸다. 툭. 별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이 계급장은 당신이 달기에는 너무 무거웠어. 박두각은 뜯겨나간 어깨를 감싸 쥐며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그의 울음소리에는 반성보다는 억울함과 분노만이 가득했다. 헌병들이 그를 질질 끌고 법정 밖으로 나갔다. 카메라 플래시 세례가 쏟아지는 가운데 천하의 박두각 준장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호송차에 실려갔다. 차다이는 바닥에 떨어진 계급장을 밟고 지나갔다. 그녀의 눈은 이미 다음 전장을 향하고 있었다. 며칠 후 3사단 사령부. 차다이 소장은 무혐의로 풀려나 업무에 복귀했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 사과하고 위로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의 관심은 오직 하나, 무너진 3사단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다. 그녀는 집무실 창가에 서서 철원의 산을 바라보았다. 산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산을 지키는 사람들은 변해야 했다. 최원사. 예, 사단장님. 이번 주말에 23여 단 방문한다. 이번에는 몰래 가는 게 아니야. 정식으로 간다. 내 새끼들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는지 확인해야겠어.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진 중사 말입니다. 차다희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군사법원에서 정상 참작을 많이 해줬습니다.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강제 전역은 면했습니다. 다만 징계는 피할 수 없어 감봉 조치되었습니다. 그래도 본인은 군복을 계속 입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차다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빚은 박두각의 은닉 재산이 몰수되면서 피해 변제 형식으로 일부 보전받았고 나머지는 사단장님이 사비로 지원해 주신 익명의 후원금으로 해결했습니다. 차다희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말이 많군, 최원사. 그건 비밀로 하라고 했을 텐데. 죄송합니다. 입이 근질거려서 말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훈훈한 공기가 흘렀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더 단단한 땅이 드러나고 있었다. 같은 시각 국군교도소 독방. 수용자 번호 2048번 박두각. 한때 철원을 호령하던 여단장의 위용은 온데간데 없고 퀭한 눈에 늙은이만 남아 있었다. 그의 맞은편에는 말끔한 양복을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다.
김필수 의원의 보좌관이었다. 박두각 씨, 의원님께서 전하라는 말씀만 하고 가겠습니다. 보좌관의 말투는 싸늘했다. 박두각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수화기를 꽉 움켜쥐었다. 보좌관님, 제발 의원님께 말씀 좀 잘 드려주십시오. 제가 입만 뻥긋하면 의원님 비자금 조성한 것도 다 드러납니다. 저 혼자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마지막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보좌관이 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아크릴 벽에 붙였다. 제3보 병사단 혹한기 전술훈련 계획서 표지였다. 다음 주부터 3사단이 역대 최대 규모의 혹한기 훈련에 돌입합니다. 차다의 사단장이 명예회복을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대규모 기동훈련이죠. 그게 어쨌다는 겁니까? 차다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완벽함입니다. 병사들의 안전이죠. 그런데 만약 이 훈련에서 치명적인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그것도 차다이가 직접 챙기던 핵심 장비가 오작동을 일으켜서 인명피해가 난다면 박두각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사고라고 하셨습니까? 단순한 사고가 아니죠. 지휘관의 관리 소홀로 인한 참사. 여론은 들끓을 것이고 갓 복귀한 여성 사단장의 리더십 부재를 공격하기 딱 좋은 명분이 될 겁니다. 재판 중인 당신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할 거고요. 보좌관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3사단 정비대장 최소령. 아직 당신에게 빚을 진 친구죠? 그 친구를 움직이십시오. 성공하면 특사로 나올 수 있게 힘써 보겠습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교도소 안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하게 될 겁니다. 박두각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입술을 깨물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면회 시간이 끝나자마자 교도관에게 쪽지를 건네며 은밀한 부탁을 했다. 그것은 3사단 내부에 숨죽이고 있는 자신의 또 다른 신복, 최소령에게 보내는 암호문이었다. 강원도 철원 3사단 정비대 대장실. 최소령은 박두각이 보낸 쪽지를 태워 재떨이에 비벼 껐다. 불꽃이 사그라들며 그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는 박두각 시절 진급 누락을 당했다가 박두각에게 거액의 뇌물을 바치고 구제받았던 인물이었다. 박두각이 구속될 때 증거 불충분으로 간신히 살아남았지만 차다이 체제 하에서는 언제 잘릴지 모르는 파리 목숨이었다. 어차피 이대로 가면 옷 벗는 건 시간 문제야. 한탕 크게 하고 라인 갈아타는 게 낫지. 그는 책상 서랍에서 마스터키를 꺼냈다. 전차와 장갑차 그리고 도하 장비의 정비를 총괄하는 그에게 장비 조작은 식은 죽 먹기였다. 다음 주 혹한기 훈련. 도하 작전이라. 그의 눈이 뱀처럼 번들거렸다. 그는 3사단 공병대대에 배치된 도하용 단정보트 정비 일지를 펼쳤다. 차다의 사단장이 직접 탑승하여 도하를 지휘할 예정인 1호 단정. 배터리 연결 단자를 건드리면 엔진 과열로 폭발하게 만들 수 있어. 빙판 위에서 터지면 아무리 특수부대 출신이라도 살아남기 힘들지. 최소령은 킬킬거리며 정비복으로 갈아입었다. 밖에는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다. 악마의 계획을 실행하기에 더없이 좋은 날씨였다.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3사단 기동훈련장. 영하 20도의 혹한. 철원의 산악지대는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다. 입김을 내뱉으면 그대로 얼어붙을 것 같은 살인적인 추위 속에서 수백 대의 K1A1 전차와 장갑차가 엔진 소음을 내뿜으며 대기하고 있었다. 전방에 적 전차 출현. 전차대 공격 개시. 무전기에서 차다의 소장의 힘찬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녀는 지휘 장갑차 위에서 상반신을 내밀고 망원경으로 훈련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칼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녀는 거침이 없었다. 쿠쿠쿠쿠쿵. 대지를 울리는 굉음과 함께 흑표 전차들이 눈 덮인 언덕을 치고 올라갔다.
포신이 불을 뿜고 공포탄 소리가 전장을 진동시켰다. 실전을 방불케 하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일제대 돌파 성공. 이제대 도하 작전 준비하라.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차다이는 훈련 준비를 위해 밤을 새운 참모들을 격려하려던 찰나였다. 그녀의 직감이 무언가 불길한 신호를 보냈다. 707 시절 수많은 사선을 넘나들며 발달한 죽음의 냄새였다. 그녀는 망원경을 돌려 강가에 대기 중인 공병 부대를 살폈다. 얼어붙은 한탄강 위로 부교가 설치되고 있었고 지휘용 단정들이 엔진을 예열하고 있었다. 최 원사. 도하 장비 최종 점검 누가 했나? 옆에 있던 최무성 원사가 즉각 대답했다. 정비대대장 최소령이 어젯밤 직접 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최소령이? 평소에 현장 잘 안 나가는 양반이 웬일로? 차다희의 미간이 좁혀졌다. 최소령. 박두각의 잔당. 물증이 없어 내버려 두었지만 늘 주시하고 있던 인물이었다. 잠깐. 도하 중지시켜. 예. 사단장님, 지금 선두 전차가 진입 중입니다. 지금 멈추면 작전 타임라인이 다 꼬입니다. 중지시키라고. 뭔가 이상해. 차다이가 무전기를 잡으려는 순간이었다. 쾅. 강 위에서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았다. 훈련용 공포탄이나 연막탄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실제 폭발음이었다. 뭐야? 상황 보고해. 차다이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지직. 여기는 도하 지점. 1호 단정이 폭발했습니다. 사상자 발생. 사상자 발생. 무전기 너머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1호 단정? 그건 내가 타기로 예정되어 있던 배잖아. 차다희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만약 그녀가 예정대로 저 배에 타고 있었다면 지금쯤 형체도 없이 사라졌을 것이다. 의무 헬기 띄워. 현장 통제하고 병력 뒤로 물려. 내가 직접 간다. 차다희는 지휘 장갑차에서 뛰어내려 험비에 올랐다. 현장은 아수라장이었다. 얼어붙은 강 위로 설치되던 부교 일부가 파손되었고 단정 주변에 있던 병사 2명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다행히 단정이 출발하기 직전이라 탑승자는 없었지만 파편에 맞은 병사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차다이는 피가 낭자한 눈밭을 걸어 사고 지점으로 다가갔다. 검게 그을린 단정의 잔해들이 널려 있었다. 그녀는 잔해 하나를 집어들었다. 기름 냄새와 함께 매캐한 화약 냄새, 그리고 묘하게 익숙한 탄 냄새가 났다. 이건 배터리 과열이 아니야. 기폭장치다. 현장 지휘관인 공병대대장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다. 사단장님, 죄송합니다. 엔진 과열로 추정되는 폭발이. 엔진 과열? 영하 20도다. 시동 건 지 10분도 안 된 엔진이 과열로 폭발해? 그것도 연료통이 아니라 배터리 접속 부위가 날아갔는데? 차다희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이것은 자연적인 기계 결함이 아니었다. 누군가 인위적으로 손을 댄 흔적이 역력했다. 누군가 그녀를 죽이려 했다. 아니, 그녀가 죽지 않더라도 훈련을 망치고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 했다. 최소령 어디 있어? 차다이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예. 아, 최소령님은 아까부터 배가 아프다고 의무대 텐트에 가 계십니다. 배가 아파? 꾀병이군. 차다이는 주먹을 꽉 쥐었다. 심원식을 쳐내고 평화가 찾아왔다고 생각했으나 그것은 착각이었다. 어둠 속에 숨은 쥐새끼가 자신의 부하들을, 그것도 가장 신성해야 할 훈련장에서 피를 흘리게 만들었다. 헌병대장 오라고 해. 그리고 최원사, 넌 정비대대 텐트로 가서 최소령 잡아와. 도망 못 가게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끌고 와. 알겠습니다. 차다이는 쓰러진 병사에게 다가갔다. 의무병이 지혈을 하고 있었다.
병사의 다리에 박힌 파편을 보는 순간 그녀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았다. 어떤 놈이 감히 내 새끼들 피를 보게 했나. 그녀의 목소리는 영하의 날씨보다 더 차가웠다. 반드시 잡는다. 잡아서 내 놈들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끔찍한 실수였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차다이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회색 눈구름 사이로 독수리 한 마리가 선회하고 있었다. 사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는 방어가 아니라 선멸전이었다. 강원도 철원군 한탄강 도하 훈련장. 매캐한 화약 냄새가 얼어붙은 강 위를 뒤덮고 있었다. 폭발의 여파로 부서진 단정의 잔해들이 검은 흉터처럼 눈밭에 흩어져 있었다. 의무관. 여기 환자 발생. 빨리 와. 피를 흘리며 쓰러진 병사들을 향해 의무병들이 달려갔다. 차다의 소장은 그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며 어금니를 꽉 깨물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공격이었다. 그녀의 부하들을 향한 그리고 그녀의 지휘권을 향한 비열한 테러였다. 최무성 원사. 차다희의 목소리는 영하 20도의 혹한보다 더 차가웠다. 정비대대 텐트로 가. 지금 당장. 알겠습니다. 최무성 원사는 대답과 동시에 지프차에 올랐다. 그의 눈빛에는 살기가 감돌았다. 감히 사단장의 목숨을 노리고 죄 없는 병사들을 다치게 했다. 특수부대 시절부터 차다이를 보좌해온 그에게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영린이었다. 3사단 의무지원 텐트. 정비대대장 최소령은 난로 옆에 쭈그리고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밖에서 들려오는 폭발음과 비명소리에 그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터졌군. 제대로 터졌어. 그는 뉴스 댓글창을 확인했다. 벌써부터 속보 3사단 훈련 중 폭발 사고, 인명피해 발생이라는 기사가 뜨고 있었다. 크크크. 이제 차다이도 끝장이야. 안전관리 소홀로 옷 벗겠지. 나는 박두각 장군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고. 그때였다. 찌익. 텐트의 지퍼가 거칠게 찢어지듯 열렸다. 최소령이 놀라 고개를 드는 순간 거대한 그림자가 그를 덮쳤다. 누구? 최무성 원사의 군화발이 최소령의 명치를 그대로 가격했다. 최소령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다. 휴대폰이 바닥으로 미끄러졌다. 배가 아프다더니 휴대폰 할 힘은 있나 보지. 최무성은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군홧발로 짓밟아 부숴버렸다. 그리고 최소령의 멱살을 잡아 한 손으로 들어 올렸다. 최원사, 이게 무슨 하극상이야. 나 소령이야. 영관 장교라고. 전시 상황에서 아군 등에 칼 꽂는 놈은 장교가 아니라 적군이다. 그리고 나는 적군을 생포하러 온 거고. 최무성은 최소령을 질질 끌고 텐트 밖으로 나갔다. 밖에는 헌병대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다. 태워. 사단장님이 기다리신다. 사단장 임시 지휘소. 차다이는 간이 테이블 위에 놓인 증거물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폭발 현장에서 수거한 배터리 연결 단자의 잔해였다. 검게 그을렸지만 인위적으로 절단된 전선과 원격 기폭 장치의 흔적은 지울 수 없었다. 헌병들이 최소령을 끌고 들어와 바닥에 패대기 쳤다. 최소령은 입술이 터지고 흙투성이가 된 채 덜덜 떨고 있었다. 사단장님, 살려주십시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억울합니다. 차다이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허리춤에서 단검을 꺼냈다. 707 시절부터 사용하던 서바이벌 나이프였다. 날카로운 칼날이 조명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다. 최소령은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다. 최소령, 내가 707에 있을 때 폭발물 처리만 10년을 넘게 봤어. 이 잔해에서 뭐가 보이는지 아나? 그녀는 칼끝으로 전선 조각을 가리켰다.
시사고체 폭약 성분이야. 군용 폭약이지. 정비대대장인 내가 관리하는 무기고에서 사라진 바로 그 폭약. 그건. 그리고 내가 부숴버린 휴대폰. 복구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나? 통화 기록, 문자 내역, 인터넷 검색 기록. 디지털 포렌식 팀이 지금 붙었어. 30분이면 내가 누구랑 작당했는지 다 나올 거야. 최소령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누가 시켰어? 차다이가 칼을 테이블에 꽂으며 낮게 물었다. 박두각인가? 아니면 김필수 의원? 말하면 저를 보호해 주실 겁니까? 저들이 저를 죽일 겁니다. 내 부대 안에서는 내가 법이고 신이야. 여기서 나가면 죽지만 내 밑에 있으면 산다. 불어. 최소령은 무너지듯 고개를 끄덕였다. 박두각 전 여단장이 교도소 면회온 보좌관을 통해서 지시했습니다. 훈련 중에 사고를 내서 사단장님을 낙마시키라고. 성공하면 김필수 의원님이 저를 중앙으로 데려가 준다고 했습니다. 차다희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역시 나였다. 감옥에 처박혀서도 도끼를 뿜어내는 늙은 뱀과 여의도에 앉아 리모컨으로 사람을 조종하는 정치꾼. 헌병대장. 예, 사단장님. 이놈 끌고 가. 군형법상 이적행위, 살인미수, 군용물 파괴죄. 적용할 수 있는 건 다 걸어서 최고형 때려. 그리고 이놈 진술서 토시 하나 빠뜨리지 말고 받아내. 최소령이 끌려나가며 비명을 질렀지만 차다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무전기를 들었다. 전 병력에게 알린다. 훈련은 계속한다. 부상자 후송 완료 즉시 도하 작전 재개한다.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그녀의 목소리가 전파를 타고 3사단 전체로 퍼져나갔다. 폭발음에도 테러에도 굴하지 않는 강철 같은 의지. 병사들은 다시 전차에 올랐다. 백골, 백골, 백골. 함성이 한탄강을 울렸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국방위원장실. 김필수 의원은 TV 뉴스를 보며 찻잔을 집어 던졌다. 쨍그랑. 뭐야? 훈련 재개. 사고가 났는데 훈련을 계속해? 저 여자가 미쳤나? 뉴스 화면에는 붕대를 감은 채 현장을 지휘하는 차다이 소장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다. 여론은 급반전되었다. 부상 투혼, 테러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참군인 3사단장 차다희, 리더십의 표본 등의 헤드라인이 포털 사이트를 장식하고 있었다. 의원님 진정하십시오.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감사원을 움직여서. 보좌관이 달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때 방문이 노크도 없이 벌컥 열렸다. 누구야? 예의 없게. 김 의원이 소리쳤다. 하지만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본 순간 그의 입이 떡 벌어졌다. 전투복 차림의 차다희 소장이었다. 그녀의 뒤에는 헌병들이 아닌 검찰 수사관들이 서 있었다. 차 장군?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여기가 범죄모의 장소입니까? 아니면 의원님 집무실입니까? 차다희는 뚜벅뚜벅 걸어와 책상 위에 두툼한 서류 봉투를 던졌다. 최소령의 자백 진술서, 박두각과 보좌관의 접견 녹취록, 그리고 의원님 차명 계좌에서 정비대대장에게 넘어간 자금 내역입니다. 이건 국회의원이 현역 군인을 사주해 군사시설을 폭파하고 장병을 살해하려 했다. 이거 내란죄인 거 아시죠? 김 의원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타협합시다. 김 장군. 아니 차 장군. 내가 이번에 국방장관 추천해 줄게. 응? 별셋 아니 넷 달게 해줄게. 이거 덮자고. 차다이는 싸늘하게 웃었다. 저는 별 따위 구걸하지 않습니다. 제 별은 제가 전장에서 땀 흘려답니다. 그녀는 뒤에 선 검찰 수사관들에게 눈짓했다. 체포하십시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습니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나 국방위원장이야. 김 의원은 개처럼 끌려나갔다. 복도에 있던 기자들이 몰려들어 그 추한 모습을 생중계했다. 차다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온매무새를 다듬었다. 이제 정치판의 썩은 뿌리까지 뽑아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몇 달 후 봄.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민통선 이북 지역. 건조한 봄바람이 DMZ 비무장지대의 마른 억새밭을 훑고 지나갔다. 평화로워 보이는 전선이었지만 그 고요함은 순식간에 깨졌다. 북측에서 시작된 원인 미상의 산불이 강풍을 타고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무섭게 번져오기 시작한 것이다. 산불 발생. 산불 발생. GOP 15소초 전방 500M. 강풍을 타고 확산 중. 3, 4단 지휘 통제실에 비상이 걸렸다. 불길은 단순한 화재가 아니었다. DMZ 내부에는 수십 년간 묻혀있던 대인 지뢰와 불발탄들이 산재해 있었다. 불길이 닿을 때마다 쾅, 쾅 하는 폭발음이 지뢰밭에서 터져나왔다. 전 병력 투입한다. 방화선 구축해. 단 지뢰 지대 진입은 절대 금지다. 차다의 소장은 헬기를 타고 현장 상공을 날았다. 불바다였다. 불길이 철책을 넘어오면 후방의 민가까지 위험했다. 지상에서는 병사들이 등진 펌프와 갈퀴를 들고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그 중에는 이동진 중사도 있었다. 그는 징계로 감봉 처분을 받고 백의종군하는 마음으로 가장 위험한 최전방 작업에 자원했다. 조금만 더 버텨. 헬기 온다. 이동진이 소리쳤다. 그때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 불길이 뱀처럼 혀를 날름거리며 방화선 안쪽으로 덮쳐왔다. 피해. 뒤로 물러나. 병사들이 황급히 후퇴하는 와중에 갓 전입 온 신병 하나가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졌다. 불길이 신병을 삼키려 했다. 살려주세요. 모두가 공포에 질려 멈칫한 순간 누군가가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이동진 중사였다. 이 중사님. 이동진은 주저함 없이 자신의 몸을 던져 신병을 감싸 안고 구르며 불길 밖으로 빠져나왔다. 쾅. 그들이 있던 자리에 묻혀있던 M14대인 지뢰가 열기에 폭발했다. 흙먼지와 파편이 튀어올랐다. 이동진 중사. 차다이가 헬기에서 레펠로 하강하며 소리쳤다. 그녀는 흑투성이가 된 채 쓰러진 두 사람에게 달려갔다. 신병은 무사했다. 하지만 이동진의 등판은 불에 그을려 연기가 나고 있었고 다리에는 파편이 박혀 피가 흐르고 있었다. 사단장님. 이동진이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눈을 떴다. 괜찮나? 정신 차려. 죄송합니다. 제가 과거에 저지른 죄를 이렇게라도 갚고 싶었습니다. 차다희는 이동진의 손을 꽉 잡았다. 자네는 죄인이 아니다. 자네는 내 부하를 구한 영웅이야. 말하지 마. 의무 헬기 불러. 하늘에서 수리온 헬기가 물폭탄을 투하하기 시작했다. 불길이 잡혀갔다. 차다희는 실려가는 이동진을 보며 맹세했다. 저런 군인이 대우받는 군대를 만들겠다고. 자신의 별은 저들의 피와 땀 위에 떠 있는 것임을 잊지 않겠다고. 국군 수도병원 입원실. 이동진 중사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다행히 다리의 부상은 심하지 않아 재활하면 복귀할 수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 병실 문이 열리고 차다희 소장이 들어왔다. 정복 차림이 아닌 편안한 근무복 차림이었다. 몸은 좀 어떤가? 충성. 사단장님. 일어나겠습니다. 이동진이 벌떡 일어나려 하자 차다희가 손을 저어 말렸다. 누워있어. 환자가 무슨 경례냐? 그녀는 의자를 끌어다 침대 옆에 앉았다. 그리고 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건넸다. 이게 뭡니까?
자네 아내 수술비와 남은 빚을 처리한 영수증이다. 그리고 아이들 학비 지원 증서야. 이동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사단장님. 이건 너무 큽니다. 제가 어떻게. 내가 주는 게 아니야. 나라가 주는 거다. 자네가 목숨 걸고 구한 신병, 그리고 지켜낸 철책선. 그 값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박두각의 은닉 재산을 몰수해서 마련한 기금이니 부담 갖지 마. 이동진은 봉투를 움켜쥐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지옥 같던 삶에서 그를 구원해 준 것은 악마의 유혹이 아니라 참된 지휘관의 관심이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빨리 나아서 복귀해. 3사단 행보관 자리는 자네 아니면 맡을 사람이 없어. 차다이는 이동진의 어깨를 두드려주고 병실을 나섰다. 시간이 흘러 2년 후. 3사단 연병장. 하늘은 더없이 맑고 푸르렀다. 연병장에는 3사단 전 장병이 도열해 있었다. 오늘은 차다이 소장의 이임식 날이었다. 국방부의 파격적인 인사로 그녀는 육군 참모총장으로 영전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국군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장, 사성 장군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단상에 선 차다이는 마이크 앞에 섰다. 지난 2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부조리와의 전쟁, 감옥에 간 박두각, 몰락한 김필수 의원, 그리고 불길 속에서 부하를 구한 이동진 중사까지. 사랑하는 백골 부대 장병 여러분.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오늘부로 정들었던 3사단을 떠난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나는 여러분에게 어머니가 아닌 지휘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기억하는가? 백골. 수만 명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울렸다. 하지만 지금 고백하건대 지난 시간 동안 나는 여러분에게서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다. 전우의 희생, 그리고 용기. 여러분이 나를 진정한 지휘관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맨 앞줄에 서 있는 이동진 상사 진급과 최무성 원사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이제 육군의 가장 높은 곳으로 간다. 하지만 명심하라. 내 몸은 계룡대에 있어도 내 영혼은 언제나 이곳 철원의 서리빨 속에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입은 이 군복이 부끄럽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흘린 땀이 헛되지 않도록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싸울 것이다. 그녀는 도열한 장병들을 향해 마지막 경례를 올렸다. 부대 차렷. 사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백골. 함성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맹세였다. 차다이가 심어놓은 정의와 원칙의 씨앗이 거대한 숲이 되어 대한민국을 지킬 것이라는 영원한 맹세였다. 차다이는 오픈카에 올라 연병장을 돌며 병사들을 사열했다. 꽃가루가 날리고 병사들은 모자를 던지며 환호했다. 그들 중에는 완전히 회복하여 씩씩하게 서 있는 이동진 상사도 있었다. 그는 차다희와 눈이 마주치자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다. 가십시오. 저희는 걱정 마시고. 차다희도 미소로 답했다. 서울 용산 국방부 육군 참모총장실. 넓은 집무실 창밖으로 서울 시내의 전경이 내려다 보였다. 제복의 어깨에 4개의 별을 단 차다희 대장은 서류 결제를 하고 있었다. 똑똑. 부관이 들어왔다. 총장님, 국회 국방위원회 출석하실 시간입니다. 알겠네. 차다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벽에 걸린 거울을 보며 매무새를 다듬었다. 거울 속의 그녀는 여전히 707시절의 날카로운 눈빛을 간직하고 있었다. 이제 그녀가 상대해야 할 적은 더 거대하고 교활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등 뒤에는 수십만 명의 든든한 진짜 군인들이 서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녀는 집무실을 나서며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액자를 바라보았다. 3사단장 이임식 날, 최무성 원사, 이동진 상사,
그리고 웃고 있는 병사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다. 사진 밑에는 작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 정의는 힘이 세다. 그러나 그 힘은 사람에게서 나온다. 차다이는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다. 그녀의 구두 굽소리가 또각또각 세상의 부조리를 깨트리는 망치 소리처럼 당당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다만 더 넓은 세상으로 더 높은 정의를 향해 나아갈 뿐이다. 전설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땅 위에는 그보다 더 빛나는 별 차다이라는 강철의 별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서 있었다.